네, 오늘 전국 9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지역별 개표 상황과 이번 선거의 의미,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모두 9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초미니 선거였는데 일단 두 분께서 이번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분씩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네, 과거 이제 우리가 재보궐선거라 그러면은 어떤 민심의 풍향계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총선이 1년 앞둔 상황이라 그러면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좀 유리할 것인가 일종의 정치 풍향을 예측하는 그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은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한 곳이 전주 한 전주였죠. 곳이고 그다음에 예. 교육감 선거가 울산에 한 곳이 있었지만 이게 교육감 선거는 사실 정치 지형과는 조금 무관하게 진보 보수의 대결로 치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굳이 유의미하게 이번 선거를 분석하자면 전주와 그다음에 창녕에 있는 보궐선거, 군수 보궐선거인데 네. 이 두 곳 다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민주당은 전주에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창녕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유의미하게 정당 간 대결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되겠느냐 이런 점이 사실 또 이번 선거에 또 약간 맹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 미니 재보선답게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다만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이 사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데 예. 정의당이 과연 후보가 유일한데 그 정당 후보는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붙었는데 과연 그럼 정의당이 과연 약진해서 원내로 진출할 것인가 이 점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좀 이전 선거와는 이전 재보궐 선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좀 찾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뭐 평론가님 생각하고 예. 같은데요. 뭐 특별히 의미를 굳이 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주하고 창녕 군수 쓰는 건데요. 양당의 어떤 귀책으로 인해서 이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 선거 지형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좀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물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정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에 선거 결과가나 민심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좀 관심이 있고요. 특히 창녕이야 이제 국민의힘에 있던 후보들이 이제 대부분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사실상은 뭐 여당 내 경쟁 구도라고 봐도 무방한데 전주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 있던 후보들도 무소속 출마를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예. 함으로써 좀 다른 양상으로 선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주요 정당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에서 인물 내지 정책 중심의 어떤 선거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봅니다. 네. 그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투표율입니다. 지금 오후 8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오후 9시 반까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뤄지고 이제 막 종료가 된 상황인데 사실 그 지역 내에서도 이전에 사전 투표율이나 시간대별로 집계된 걸 보면 좀 저조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그 이유도 그럼 비슷하게 보시는 건지. 일단 뭐 이유도 비슷하겠지만 더 하나 추가된다면은 스타급 정치인이 만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면은 좀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 간 구도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럼 과연 대중의 이목과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스타급 정치인 혹은 정치 신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을 겁니다. 그 네. 원내 진입 여부가. 그런데 그것도 없었고 사실 또 오늘 또 전국적으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상처난 농심들을 달래는 데는 많은 좀 해갈되는 비가 되었겠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약간 악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고 또 휴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최종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창녕군 군수 선거는 이게 조직 선거에다가 네. 지역의 어떤 그 자치단체장을 뽑는 좀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좀 관심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투표는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50%, 60%가 훨씬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점은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스타급 정치인이 부재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도 상당 부분 어떤 그 말하자면 흥행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저조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일단 화면으로 이게 8시 기준의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북 전주울 같은 경우는 26.4%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은 경남 창녕. 네, 여기는 그래도 좀 투표율이 좀 높았습니다. 57.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울산도 보여주시죠. 예, 울산 같은 경우는 26.2%. 물론 이제 이게 재보선 투표율이 낮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좀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지금 투표율이 낮은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특히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보궐선거도 40% 이상대 평균 투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면 창녕군을 제외하면 실제 25% 평균적으로 예, 조금 전에도 보셨죠. 예, 8시 미치지 기준이긴 합니다만.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지금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어떤 지명도가 있는 인물도 없었고요. 정당 간 대결 구도도 없었고요. 또 이 선거 결과가 양당 지도부 내지는 정부의 어떤 그 영향을 주는 어떤 선거 결과로서 평가받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인지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그다지 크게 관심을 끄는 선거가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전체적으로 낮은 투표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 예.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녕군도 국민의힘 내부 출신들이 실제 여러 명이 이제 경합하는 구도가 되면서 뭐 조직 선거도 되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는데 전주울도 비슷한 양상인데 투표율이 낮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6월에 지방선거도 그랬고요. 대선 이후에 있었던 뭐 지방선거 내지 그 전에 호남 지금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 결과로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지금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종의 호남 민심제, 호남은 계속적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1%씩. 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계속 상당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0%대였습니다. 네, 네. 상당히 이제 위기 신호라고 보여지는 것도 내부에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내년 총선의 호남 민심이 과거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런 낮은 투표율에 담긴 함의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부분도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우 조 변호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대선 치른 이후에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 무기력감들을 이제 그 전통적인 지지층과 전통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에서 그 유권자들이 무기력감과 함께 대한정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건 민주당 지도부가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창녕은 물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60%에 육박하는 저 투표를 보였다는 거는 어쨌든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는 건데, 전주울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네. 대도시에 이 정도 그 보궐선거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의 정도 투표율은 나와줘야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정상적 정치적 의사의 표현으로 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점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동인이 없었다는 점은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과 대결 구도지만 그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이 상당 부분 탈당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거기도 진보당이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제 민주당이 간판을 가지 못하니까 이제 진보당 후보와 붙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이 많은데 과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투표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동인을 보여줬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여기가 그동안의 텃밭이었고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다 했다면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적 정당으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동인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민주당이 성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그 대선에 대한 평가, 왜 패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수습해 가면서 이후에 뭐 수권 정당으로서 또 그 전까지는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뚜렷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계속 이제 어쨌든 그 책임을 뭐 민주당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강력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여당에 맞서는 대립하고 투쟁하는 민주당은 맞지만 대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는 대선 이후에 아직까지 못 갖춰 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지금쯤이면 이제 회복이 돼서 이 당 조직들도 가동되고 호남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뭉쳐서 내년 총선까지 가고 그리고 대선까지 가서 이제 차기에 다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즈음인데 네. 아직까지 뭐 이번 선거 투표율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호남 정서가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호남을 방문하는 정도 외에 뚜렷하게 이제 내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전주 의뢰 투표율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이 창녕 군수 다른 선거구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월등히 높거든요. 오후 8시까지 기준으로 57.4%인데 이렇게까지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이유는 그럼 뭐라고 분석하세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창녕 같은 경우는 또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제 비록 후보는 내지 못했지만 민주당 후보를 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정당에 있던 분들이 사실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나왔기 때문에 규책 사유가 있어서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지역 조직표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표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자라는 각 후보들의 캠페인도 참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번에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투표에 대한 열기가 좀 더 높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창녕군이라는 이제 특성이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군수가 그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그렇게 예.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하자면 명예회복도 해보자라는 그런 일종의 여론들도 좀 작용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월등한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은 그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효능감도 일정 부분 좀 지역적 정서에는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저 민주당의 어떤 전주율과 조금 비교되는 그런 분석으로 좀 분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그 무소속 후보 6명 중에 4분이 국민의힘에서 실제 탈당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내에서는 뭐 실질적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 구도로 뭐 인식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뭐 전국 규모 선거도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뭐 지지 여론조사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4명의 후보 중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더 앞서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까지 해온 지역 정치를 통해서 갖고 있는 조직들이 총가동됐던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실제 유효투표가 한 3만 표 정도라고 하면 1만 표 정도 득표면 이제 당선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최대한 조직 동원을 했을 것이고 그런 흐름이 그 지역 내 전체 여론에 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관심했던 분들도 그 선거 후반에 가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률도 같이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예. 자, 울산 교육감 선거도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보수 성향의 김종 후보는 재도전자고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는 노욱희 전 교육감의 남편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그 25% 지금 대략 잠정 투표율이 네. 그 정도 나왔는데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사망하신 그 교육감의 배우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러면 그 부인의 그런 그 업적과 혹은 앞으로 공약들 계승할 그런 것들로 과연 정말 유권자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동정표까지 갈 것인가가 있고 또 이 반대편에 서 있는 분은 이 지난번 이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과
경쟁을 했던 경쟁 후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에게 다시 기회 주어를 보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신 김주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교육감 후보고 지금 그 남편으로 나오신 분들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공약을 놓고 보니까 완전하게 진영 대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공교육 강화고 한 분은 좀 이게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럼 25%밖에 안 되는 유권자들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 누군가가 더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산이라는 뭐 큰 도시지만 여기에서 과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 사실 전임 교육감 사망하신 교육감이 진보 그러니까 그 전교조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까지 지금 이렇게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또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예. 지난번 패배한 후보에게 보수 성향의 후보에게 한번 그러면 보수 정당이 들어섰으니까 한번 좀 그럼 교육 여기 울산 교육을 바꿔달라는 신호를 보내서 줄 것인가 예측. 근데 이걸 예측하기에는 25%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이게 상대편 지지층이 최대한 동원됐다 그러면은 네. 정말 이것도 박빙승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합니다. 울산 교육감 결국 진보냐 보수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이 교육감 선거라는 게 동시 지방 선거로 치러질 때도 사실은 뭐 정당 선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정치 선거와 다르게 어떤 조직 선거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교육계의 그 지역 내 조직이다 뭐 이 선거 캠프가 가동은 되지만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정책적 차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이 기준이 될 건데 어쨌든 두 분은 정책적 차별성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뭐 노옥희 돌아가신 교육감에 네. 대한 평가도 있죠. 배우자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감성적 호소 이런 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영 후보가 지난번에 나왔던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밀어주자 이런 정서도 또 교육감 선거에서는 잘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철저하게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 내의 어떤 정치 선거에 이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추론해 볼 만한 다른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개표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개표할 때까지 모른다. 그만큼 좀 결과가 기다려지는데 사실 이 진영 간의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전주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탈당한 후보들도 있고요. 다시금 이 진보 진영이 국회에 입성하느냐 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전 조심스럽게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민주당 편에 섰던 말하자면 좀 캠페인했어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정치 탄압이라는 식으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다 무소속이라고 위장해서 나왔지만 나는 정말 내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진보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을 확실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대리 지지를 한번 부탁한다라는 그런 신호가 저는 먹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은 난립이 돼버렸고 이분은 이제 혼자서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정당 후보로서는 두 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을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지 않았을까. 저 나머지 분들은 이걸 나눠 갖다 보면 아무래도 그 표의 그 영향이 좀 미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혼자서 이걸 갖다가 끌어온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독자적 영역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캠페인도 약간 민주당 지지층에 좀 구애하고 우호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그널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진보당 후보가 국회로 입성하는 의회의 결과를 이번 전주 재보궐선거에서는 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2-3시간 후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최종 개표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최종 투표율은 나온 것 같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을인데요. 최종 투표율 26.8%입니다. 네, 유권자는 16만 6,922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투표자는 4만 4,729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녕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이뤄진 지역이죠.
57.5%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52,472명, 그리고 투표자 3만 명대로 진행된 투표 결과 57.5%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지역 중에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경남 창녕입니다. 예. 자, 전주와 창녕은 지금 최종 투표율이 나왔고요. 아직 울산은 아직 좀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북 전주를 국회의원 한석을 두고 26.8%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유권자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16만여 명, 그리고 투표자는 4만여 명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최종 투표율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서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4.5 재보궐선거 앞두고 중앙 정치권도 좀 관심을 쏟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보통 재보선 결과에 지도부의 어떤 명운을 걸던 좀 과거의 모습과는 확실히 좀 대비되는 모습도 이번 선거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선거의 특성상 사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과거 지방선거는 대략 전국 선거 뭐 1년 전쯤 이렇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그대로 그 다음 선거로 이어질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패배로 나온다고 하면 지도부 쇄신 등 당이 쇄신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지도부 인적 개편이라든가 이런 쇄신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뭐 크게 이 중앙 정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거도 아닌데다가 뭐 실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도 당 후보가 출마한 곳에 지원 유세는 그래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제 또 뭐 이 당대당 구도 내지 정부에 대한 어떤 현재 이슈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에 주력을 하셨지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당 지도부 내진 지금 현재 정세에 대한 어떤 당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말씀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상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런 해석이 아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조 변호사님 말씀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3월에 너무 중앙 정치권이 대치 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시작된 게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3월 리스크와는 별개로 그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후폭풍이 굉장히 큰 전선이 형성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양곡법 처리라든가 이런 지금 국회 현안들 그리고 이제 이 양당의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마지막에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둘러싼 기싸움들이 원체 치열하게 경쟁이 된 데다가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화력 자체를 그쪽으로 돌릴 화력도 사실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결과가 어떤 지도부의 어떤 운명이라든가 거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싶으면은 가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미니 규모급의 재보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어떤 화력 경쟁과 메시지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평가받는 그런 약간의 부속물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에 더 집중하고 화력을 투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것도 약간은 좀 관심이 저조했던 그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양국관리법까지 여야 대치가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내야 하느냐 이것도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몫이 크다고 봅니다. 네. 과거와 다른 것은 정부 출범 이제 1년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제 1년 동안은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1년 동안에 강력하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겁니다. 당연히 입법 과정이 수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주로 이제 여당이 추진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나 입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반대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여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이런 비판이 통상적으로 집권 1년 차에 보여지는 정치권의 모습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실 뭐 대통령께서 3대 개혁까지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하셨지만 지금 그 개혁까지 다 실종이 됐습니다. 초기 이 동력도 상실한 데다 방향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제 어떤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이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방송법, 또 간호법, 또 그리고 노란봉투법 소위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하고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양국관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뒤바뀐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직접 정책을 주도하고 입법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을 하고 이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야당이 제시한 내용을 때론 수용하고 또 비판하면 바꿔서 입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치라든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모든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얽힌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말씀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래 이 법안이 민생 법안들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생 법안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보거나 그다음에 치열한 여야 간 토론이라든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법화하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보시면 사실은 다 모든 게 본회의 직회부하는 이른바 상임위에서 있는 안건 조정위를 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양국법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회부를 통해서 민주당이 마치 완력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그 지금 방송법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 양국법 같은 경우도 그럼 과연 우리가 쌀 농사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가 경쟁력화 시킬 것인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 말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농정에 대한 체질도 바꾸고 미래 농정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당정청 여러 가지 지금 여러 토론도 지금 시작을 하는데 네. 좀 이렇게 숙성된 걸 거쳐서 이렇게 좀 몇 달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무조건 직회부를 통해서 받아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총선이 1년 앞뒀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좀 부담 갈 수 있는 재정적으로나 그러나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던져냄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는 관심이 없고 거부권만 행사하는 정당,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정당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구도를 만들어내거나 프레이밍을 통해서 어떤 선거 구도를 고착화시켜내려는 민주당의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일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정말 진정성과 그런 과정의 어떤 그런 그 민생에 대한 어떤 굉장한 절박성이 담겼다 그러면 최소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앞으로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들이 대단히 크단 말이죠. 방송법 같은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법이고 양국관리법은 우리 미래 농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법안들인데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 이른바 파업쟁이를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법들도 지금 언제든 치열하게 그 노사가 대립이 있는 그런 구조들인데 너무 쉽게 저는 접근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입증을 위해서 지금 일당이라는 이 도구를 조금 뭐 말하자면은 그 입법권을 좀 남용하고 그런 횡포를 있는 것들 이런 점들은 저는 오히려 내부에서도 앞으로 좀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당에게만 너무 책임을 지우는 이런 모습들도 저는 사실 제1야당도 책임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 분의 좀 생각을 들어봤고요. 지금 최종 투표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울 같은 경우는 26.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유권자는 16만 6,922명이었고 이 가운데 44,72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이뤄진 경남 창녕 최종 투표율 57.5%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52,427명, 투표자 31,137명으로 최종 투표율은 57.5%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산 투표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5%를 기록을 했고요. 투표자는 92만 7,216명이었고 투표자는 현재 20만여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예, 2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9시 반까지 투표가 진행됐고요. 일단 투표 마무리되면은 바로 개표가 이어집니다. 이제 곧 점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